중국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시대가 있죠. 네, 바로 위진남북조부터 수, 당, 송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인데요. 오늘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좋은 핵심 기출 문제들만 콕 집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룰 겁니다. 삼국 정통성 논쟁, 북이 분열과 관롱 집단, 위진남북조의 종교, 그리고 수당송 시대의 사회 변화까지요. 마지막에는 핵심 요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삼국 정통성 논쟁이죠. 과연 위, 촉, 오 중에 누가 한나라의 진짜 후계자였을까요? 이 문제 정말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사마광과 주희, 이 두 사람이 왜 한나라의 정통 후계자를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냐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누가 옳다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을까? 바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시면 딱 갈리죠? 왼쪽의 사마광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치통감을 쓴 사람답게 형식적으로 누가 황제 자리를 물려받았냐, 이걸 따진 거죠. 그래서 위나라가 정통이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주희는 성리학자답게 명분을 중요시했어요. 유비는 한나라 황실 핏줄인데 조조는 그냥 힘으로 빼앗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혈통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총나라가 정통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럼 사마광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살던 시대가 바로 북송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질서, 그리고 명확한 권력 계승이 중요했어요. 혼란은 딱 질색이었죠. 그래서 역사 기록도 혼선 없이 딱 공식적으로 황제 자리를 넘겨받은 위나라 연호를 쓰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죠. 반대로 주희는 어땠을까요? 그는 남송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송은 북쪽 땅을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빼앗기고 남쪽으로 쫓겨내려온 상황이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촉한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희가 촉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건 곧 오랑캐에게 쫓겨난 우리 남송이야말로 진짜 정통국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던 거죠. 결국 이 정통성 논쟁은요, 두 학자가 처한 정치적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통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혼란기에는 결국 힘있는 자가 모든 걸 차지하게 되죠. 이제 북위가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중국 역사의 판도를 바꾼 새로운 지배 집단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육진의 난이 무엇이었고 왜 일어났으며 그 결과 어떤 강력한 정치 세력이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은 하나의 반란이 어떻게 수나라와 당나라의 뿌리가 되었는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육진이 뭔지 알아야겠죠? 간단합니다. 북위가 북쪽 국경에 세운 6개의 핵심 군사 기지를 말해요. 그런데 바로 이 최정예 부대 군인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이 바로 육진의 난입니다. 자신들의 지위가 떨어진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버린 거죠. 이 과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휴 문제가 하나 정책을 한다면서 수도를 남쪽 낙양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자 둘째, 원래 잘 나가던 북방의 선비적 군인들이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거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소외된 겁니다. 셋째, 이 불만이 결국 육진의 난으로 빵 터지면서 북중국 전체가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관롱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군사정치 세력, 바로 관롱 집단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과롱 집단, 이 단어는 시험에 나온다면 별표 5개짜리입니다. 이들은 그냥 군인 집단이 아니에요. 선비족의 막강한 군사력에 한족 엘리트의 행정력이 더해진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최강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에서 바로 서위 북주를 거쳐 수나라와 당나라 황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수백 년간 중국을 쥐락펴락할 세력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정치도 군사도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죠? 바로 종교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불교와 도교라는 카드를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는지 그 정치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불교와 도교가 이 시기에 어떻게 발전했고 특히 북조의 황제들이 이 두 종교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건 단순한 종교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격예불교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 교리가 너무 어렵고 생소했겠죠?
그래서 당시 중국 지식인들에게 익숙했던 노장 사상의 용어를 빌려서 불교를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공사상을 도가의 무개념으로 설명하는 식으로요. 일종의 눈높이 교육이었던 셈이죠. 한편 중국 고유의 종교인 도교도 변화를 겪습니다. 구겸지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기존의 민간 신앙 같았던 도교를 아주 체계적인 종교로 싹 뜯어 고친 거죠. 교리도 만들고 지켜야 할 규칙도 정하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도교를 북위의 태무제가 이거다! 하고 국가 종교로 공식 채택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위 태무제 때 구겸지의 도교는 국교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황제를 도교적 성인으로 포장해 주니까요. 반면 불교는 처음엔 지원받다가 결국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쾌불 사건입니다. 결국 종교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면서 한쪽은 뜨고 한쪽은 억압받는 그런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중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혁기 중 하나로 꼽히는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당송 변혁기입니다. 귀족의 시대였던 당나라가 어떻게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사대부의 나라, 송나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거대한 변화를 살펴보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대체 당나라와 송나라는 뭐가 그렇게 달랐나?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정치적으로는 가문 보고 뽑던 귀족 시대가 끝나고 오로지 과거 시험 성적으로 관리를 뽑는 관료제로 바뀝니다. 둘째, 군사적으로는 농사짓다 전쟁하는 부병제가 아니라 월급 받는 직업군인, 즉 모병제로 전환됩니다. 셋째, 문화적으로도 당나라의 국제적이고 화려한 귀족 문화에서 송나라의 서민적이고 도시적인 문화로 바뀌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경제의 중심이 황허강 유역에서 양쯔강 유역, 즉 강남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송나라는 당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진 새로운 나라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시험을 위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역사 해석은 절대적이지 않다. 사마광과 주희의 논쟁처럼 역사가가 살던 시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둘째, 군사적 혼란은 새로운 지배층을 낳는다. 관롱 집단이 그 대표적인 예죠. 셋째, 종교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북위의 사례가 그걸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당송변혁기는 귀족 사회가 끝나고 사대부 사회가 시작된 중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었다는 것.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기출문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 군사력이 정치 권력으로 이어지는 현상, 그리고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이런 고대의 패턴들이 과연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와 정체성의 고민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